첫 번째 이슈는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내용, 이 사안을 놓고 지금 국회가 극심한 대립 그리고 뭐 논쟁도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이쪽에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 법안 우선 처리키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은요, 검찰개혁 법안 중에 하나인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이요,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기사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민심에 맞는 대응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심은 이거를 빨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좀 내세우고 있어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렇다면은 야당 쪽, 야당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야당도 있고요.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뜻대로 다 할 수는 없다라고 보이는 야당도 있습니다. 보시죠. 여당 공수처법 이달 처리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장기 집권 노린 독재법이다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요. 패스트트랙 정국 전훈 감독은 국회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당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 추후 논의하더라도 공수처 설치 법안 최우선적으로 협상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권은희안, 이른바 바른미래당에서 내놓은 안인데 이건 지금 안이 2개가 올랐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안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권은희안도 가능하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뭔가 손짓한 거죠. 협조를 해달라는 거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에는요. 23일 협상 시한 못 박았습니다. 4월 이어 패스트트랙 2차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심상치 않게 어제는 돌아갔어요. 그럼 여기서요.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주장과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으면 펑크난 파이어와 같은 불완전한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입법 전략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전제를 빼고서 권은이 아니던 무슨 아니던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예, 교섭단체를 구성한 세 개 정당 입장이 다 다르죠? 조금씩. 그리고 스펙트럼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외에서도 공수처 관련 여러 가지 주장들 나오고 있어요.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가 또 열렸는데요. 이번엔 약간 주장과 목소리가 다릅니다.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공수처 장외전 뜨겁다. 사진 보시면 2가지 모습입니다. 여의도의 모습과 광화문의 모습인데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여기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오른 공수처안 두고 조국 사태 이후에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장을 보면요.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진보 진영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당 참여 광화문에선 정권 규탄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공수처를 겨냥해서 공포처다, 꽁수처다 이렇게 하면서 견제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 역시 공수처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집회 모습까지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혁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입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검찰청과 사찰기구 만드는 것입니다. 정불받아 출발!
대단합니다. 지금 뭐 장애 집회 보면요. 뭐 영상 들어오고 현장에서 뭐 많은 분들 보셨는데 대단한 지금 분위기들 가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 당분간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써달라고 미리 질문 드렸는데 공수처에 대한 찬반 입장 밝혀주시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한 분씩 보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께서는 찬반 의견 그리고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유에 대해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예.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예. 유전 무죄, 예. 유권 무죄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집중 관리하자라는 그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이 공수처법은 맑은 윗물을 만들자. 맑은 윗물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 권력이 있는 기관들은 예. 고소 고발이 돼도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되게 예. 많거나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어서 예. 여론의 관심을 없애버리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기 식구 감싸기 방지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논란의 부분은 예. 기소권과 임명권을 예, 예. 어떻게 좀 잘 분산시켜가지고 견제를 서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예. 기존 검찰이 수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것이지 고위공직자 수사처로만 모든 권한이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여러 예.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일단 필요하다. 찬성 의견 주셨고요. 뭐 주된 이유는 그동안 이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들 자기 식구 감싸기 모습인데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뭐 경찰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법원도 그렇고. 예. 소위 고위공직자들의 과거의 행태에 대한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뭘 많이 쓰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저는 어쨌든 검찰의 편파 수사,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에 예. 반하는 편파 수사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예.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예. 검찰보다 나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후퇴한다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도 후퇴하고 예. 그다음에 권한 배분 측면에서도 이미 기소권과 수사권 다 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구성 시점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구성 시점에 공수처 검사들을 다 임명하게 되면 예. 과연 그것이 공정한 수사가 될지에 대한 일단 우려가 있는 거고요. 어.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큰 문제고요. 분야별로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 마약 관련 범죄 마약수사청, 그다음 뭐 금융 관련 범죄 예. 금융수사청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별로 수사기관을 나누는 건 괜찮은데 예. 그 사람이 뭐 고위공직자냐 평민냐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것은 고위공직자만 따로 수사하는 기관을 두는 자체가 좀 문제일 수 있다는 특혜죠. 거네요. 그건 특혜입니다. 뭐 엄밀히 수사한다지만 사실은 그렇게 예. 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경우, 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경우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공수처가. 그렇죠. 그러면 못해요 수사를. 오히려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예. 또는 이제 이종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교안 대표를 운운했단 말이죠. 예. 표적 수사의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경찰과 수사권 배분 문제를 통해서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예. 경찰을 견제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검찰을 견제하고 방지하면 되는 것이지 예. 있는 수사기관의 배분 문제에서 갑자기 공수처로 검찰개혁의 본질이 옮겨갔다는 것은 저는 예.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수사기가 그냥 하나 생기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네요.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검찰개혁의 본류 뭐 이런 얘기 쓰셨네요. 예. 네,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여러 안들이 이제 예. 제출이 됐습니다. 뭐 공개 소환을 하지 않겠다든지 예. 피해자에 대해서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든지 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겠다든지 파견 예. 검사들을 이제 다 이제 조치를 하지 않겠다든지 네. 등등. 그렇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을 분산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표적 수사 그리고 뭐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예. 별다른 이제 수사처를 만들 필요성 있겠느냐 예. 이런 의문 당연히 제기될 수 있겠지만 예. 그럼 지금까지의 검찰이 표적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웠습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다소 예.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검찰
지금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예.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그럼 그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가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예. 공수처라는 곳에 검찰의 개혁 방안에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른 기구를 예. 만드는 이 안 자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건데 이 공수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수처에 찬성하시는 입장을 네. 보이셨고 최경철 편집위원께서는 뭐 새집 리모델링, 뭐 부동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예. 샥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유럽이나 뭐 서구 예. 선진 도시에 가보십시오. 예. 아주 옛날 것을 가장 적화된 모델로 리모델링해서 그쪽 나라들은 웬만하면 안 부시죠. 그렇죠. 다시 예. 씁니다. 기존의 것을 보존하면서. 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툭하면 밀어버리고 새로운 예. 것을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어. 지금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민주주의 원리는 힘의 권한과 예. 분산은 좋은 겁니다. 검찰 권력 분산해야죠. 예.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예.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려는 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뭡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리모델링입니다. 아. 새로운 것을 만든 선진국이 공수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 사례에 공수처라는 따로 새로운 조직 만들어서 공직자, 고위 공직자의 비리만 수사하는 그런 부처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예.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산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월급 적게 받는 사람, 예. 직업에 그 종사하는 분들이 예, 예. 또 하나의 큰 건물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예.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묻지도 않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이라고 막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저는 트럼프 한번 보십시오. 예. 국민들의 세금 쓰는 일, 예. 국민들의 주머니 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조직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 국회가 좀 더 세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이 예. 밀어붙인다고 해서 예. 이것이 마치 굉장한 정답인 모양이냐 그렇게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데 이건 리모델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걸 만들었나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군요. 예, 김상희 평론가 좀 짧게 약간 하나만 좀 반론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좀 예. 아까 이제 뭐 우리 윤 변호사님께서 예. 그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다 이첩을 해야 된다고 예. 했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검찰이 만약에 공수처의 구성원을 수사한다. 그러면은 이첩을 그러니까 요구할 수 없거든요. 공수처에서 일하는 검찰도 수사한다. 예, 그러면은 이첩 요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게 견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뭐 한 곳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오히려 그 고위공직자들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거기는 기존 검찰이 예. 또 견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예. 본다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국민 입장에선 좀 다소 무리가 알겠습니다.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자, 지금 네 분께 이제 찬반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거든 네 분의 의견을.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토론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토론이 될 만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먼저 최경철 편집위원께서는 이 질문을 드리죠. 사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 같이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선거법 관련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공수처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 이게 원래 다른 야당과 약속이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 먼저 하자. 그중에서도 공수처만 따로 떼서 먼저 하자고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공수처는 대통령의 1호 공약입니다. 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공약만은 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예. 또한 민주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예.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의 1호 명령이죠. 민주당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것의 역사적 근원을 살펴보면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노 대통령께서 검찰의 힘을 빼야지 나라가 산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셨거든요. 예. 왜냐하면 검찰이 너무나 고무줄 잣대로 수사를 하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서 예. 어떤 건 수사하고 어떤 건 자기 마음대로 기소하고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정부의 위협을 잇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다. 그럼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지금 이렇게 좀 속도를 내는 걸 타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역사적 근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생각하시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입니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세월이. 그리고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예. 수사권 기소권 분리 얘기 나오고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 하면 됩니다,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 변했는데 예. 왜 10여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것을 지금 그대로 또 받아들이려는 것이고 시대적 상황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검찰의 힘을 빼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검찰의 힘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 청와대도 검찰에 대해서 예. 함부로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10여 년 전 상황하고 달라졌는데 예.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지금 그 당시의 생각을 빗대서 오늘에 다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의 제도를 약간만 바꾼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행위자들이 판단할 때 예. 가장 중요한 잣대가 두려움입니다. 예. 사실 정치인들이 검찰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예전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같느냐에 대해서는 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장홍민 변호사, 최영철 편집위원은 10여 년도 더 지난 과거의 생각을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그리고 이게 대통령 공약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자, 일단,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 단순히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예. 추진하느냐.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예. 그 역사적 근원이 있는 겁니다. 공수처 예. 설치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집권 당시에 예. 그 검찰 수사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줄 잣대 예. 어떤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가 설치됐었는데 결국 추진되진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의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예. 지금 시점에는 다 해소가 되었느냐, 예. 어떤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예. 다 해결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물음표가 쳐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이젠 전 장관이 됐는데 예. 이제 내려온 이후에도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예. 집회가 옮겨가면서 예. 이슈도 조국 장관을 지키자 해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라고 이슈가 좀 그렇습니다. 옮겨가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수처 설치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계실 것인가? 이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 의식 예. 이제는 무르익었다고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게 좀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다소 예.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이걸 무슨 독재법이다, 예. 장기집권을 노린 노림수다라고 예. 하면서 논의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야당한테는 그럼 예. 검찰개혁의 묘수가 무엇인지, 대안이 무엇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수처 관련 쟁점 하나가 좀 정리된 것 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에 공수가 필요하다는 주장.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 공수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 분명히 시각이 다른데 쟁점은 거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김상일 평론가께. 지금 보면은 공수처 관련해서 다른 야당들은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대한 찬반은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공수처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요. 공수 자체를 논의할 수 없다라고. 이건 전면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김상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자유한국당의 이런 전면적인 반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반대를 해야 이슈가 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예. 이것을 좋은 공수처법을 만들지 못하고 예. 원안 표결로 가게 만드는 굉장히 최악의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소권 부분이나 인명권 예. 부분을 좀 더 정교화하자. 예. 민주적 통제를 좀 더 강화하자. 예. 논의를 해가지고 잘 만들면 되거든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른바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발의된 안도 그렇죠. 기소위원회, 논의해보자라고 불기소위원회 하고 뭐 이런 있어요. 것들을 둘 수도 예, 있다. 뭐 예. 이런 여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논의를 전혀 안 하면 결국 원안 표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 책임을 여당에만 떠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좀 아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검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검찰에 뭐 평생 한 번 안 가는 뭐 사람도 접할 많아요. 일도 거의 없죠. 그렇죠. 경제나 대부분의 민생에 분들은요. 관심이 많죠. 예. 그런데 지금 민심이 굉장히 뜨겁게 관심 있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표출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넘어가면 이 이슈는 예. 파장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여권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너 저으라고 지금이 해야 되는 적기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그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예. 뭐 그 외에 뭐 술수가 있다, 셈법이 있다. 뭐 조금 있겠죠. 어떻게 정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는 지금이 적기다라는 생각이 훨씬 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옆에서 곰곰이 듣고 계신 유기찬 변호사 반박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란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이제 예. 한국당의 지론이고요. 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예. 그 공수처에 대한 찬성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기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하시는 거다라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하지 말아거든요. 검찰 수사 못 받겠다. 이첩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검찰에서 예. 수사하던 것을 공수처가 가져가거나 예. 공수처에 수사하다가 종결하거나 해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피의사실 유포 다 막고 있잖아요. 예. 기소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배경이 뭐냐. 검찰의 태도를 확인했거든요. 집권당 측면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 국면에서 검찰이 예. 열심히 수사했잖아요. 예. 혹시 뭐 과하든 과하지 않든지 예. 간에 어쨌든 과하게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편파 수사다 또는 뭐 공직자 수사를 못한다? 아니잖아요. 많이 하니까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집권 후반기에 예. 집권 여당 또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담스럽다.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라는 오해가 있을 법한 신속한 추진이에요. 그래서 이 공직자 이 비리수사처 부패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예. 좀 더 여론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거쳐가지고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만하냐. 예. 검찰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여겨져 왔던 편파 수사, 표적 수사에 대해서 예. 방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심각한 우려를 준단 말이죠. 예. 이런 차는 지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셨지만요. 치열합니다. 공수얘기 이렇게 얘기 나오면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요. 각각의 어떤 논리와 주장들, 이유가 분명히 또 있기도 합니다. 검찰, 흔히 칼에 비유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칼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혹은요, 이 칼이 내 편인가? 다른 편인가? 뭐 이런 또 의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논쟁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바른미래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제목만 봐도 험악합니다. 지금요. 이게 당 상황이에요, 지금. 꼴통 보수. 손학규 대표가 비당권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꼴통 보수다. 그리고요, 공산 독재. 공산 독재예요, 지금요. 비당권파가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이런 또 표현을 씁니다. 서로 욕하며 갈라서는 바른미래당이다. 자, 바른미래당 갈라선다 진짜 엄청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진짜 갈라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준석 최고위원 당직 박탈 계기로 유승민계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준석 최고위원 뭐 과거에 한참 몇 달 전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비난, 뭐 욕설을 했다. 뭐 이런 이유가 돼서 당직 박탈이 됐죠. 그 계기로 유승민계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주 초에 구체적인 탈당 계획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일괄 탈당이 아닌 단계적 탈당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다 또 속사정이 있나 봅니다. 내용 자세히 보면요. 지금 비당권파, 이른바 유승민계 등이 포함된 비당권파입니다. 신당 창당을 논의 중인 비당권파의 탈당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반면에 손학규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는요. 당이 정상화되는 대로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한신당과 접촉하겠다. 갈라서 각자의 길을 간다는 전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기사가 또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12월 창당이다. 한국당과 무조건 통합은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통합. 통합할 의사는 있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한다는 소리겠죠. 여기 보시죠. 조국 사태로 진보 몰락 시작됐지만 보수 쇄신 안 하면 계속 위기다. 안철수 전 대표 동참 의사 밝혀주면 고맙죠. 아니어도 우리는 갈 길 간다. 안철수 전 대표는 마땅히 답이 없어요, 지금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박근혜 당연히 사면대야. 현 정권은 보수 분열 획책에 이용하라. 이런 얘기도 인터뷰에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당권파, 비당권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보시죠. 개혁적인 어떤 중도보수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 위로 어떤 세력이든지 그 길 위로 같이 뜻을 합치겠다면 저희들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갈 때면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바른미래당 망치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보수 개혁을 하겠다고요?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요? 황교안과 만나겠다고요? 그게 개혁 보수입니까? 꼴통 보수를 다시 주고 하겠다. 그것에 하나도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 주말 모습인데요. 손학규 대표의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갈 사람은 빨리 제발 좀 가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갈 사람 기사에 다 소개됐습니다. 지금 누군지.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목청을 높여서 주장을 하고 빨리 가라고, 갈 건 빨리 가라. 보기 싫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당직 정지, 당직 박탈, 징계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강수를 뒀거든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 대표께서는 별로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원래 정당이란 것이 사람으로 뭉쳐진 것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사람이 나간다 한들 지금 손 대표께서 계속 그 당의 대표를 하시는 한 그래도 당명과 그리고 그 안에 재산이 남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당보다 지금 당비가 더 쌓여있을 겁니다, 아마. 당비가요? 예, 당 금고에. 아니, 의원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도 한국당하고 지금 정당 보조금을 거의 비슷하게 정도 받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없었나 보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이 나간다 한들 바른미래당의 간판은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손 대표께서는 그렇게 답답한 게 없는 것이고 지금 빨리 유승민계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풍찬 노숙을 하러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 보니 쉽게 결행을 못하는 것이죠. 사실 지방선거 지난해 6월에 지방선거 이후에 나간다가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유승민 대표는 대표를 했지만 사실상 실무 작업은 지금 한국당으로 다시 복당한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서류상으로 재무적으로 유승민 대표는 머리가 아픈 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쉽게 결행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이 유승민계를 포함한 이 비당권파 탈당을 할 것으로 보세요? 그것은 두려움이 극치에 달했을 때 탈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 때 내가 배지를 못 떼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 두려움이 바로 밑에까지 찼을 때 그때 결행을 한 뒤에 신당 창당을 하든 개별적으로 한국당을 돌아가든 어쨌든 액션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15명이 행동을 같이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 대표의 고민도 계속 깊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방금 전에 손학규 대표의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한 주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요. 손학규 대표가 이준석 최고위원을 징계를 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석에서의 발언을 녹취해가지고 그걸 문제 삼는 것인데 전 그것도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학규 대표의 사실 당권을 지키려는 마지막 추한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비당권파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유승민 전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당 창당 얘기 인터뷰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윤찬 변호사,
사실 유승민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만날 수 있다, 뭐 논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놨는데 다만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게 뭐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절한 뜻이에요. 그리고 보수 혁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무조건 합당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윤기삼 변호사, 그 조건 충족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당에 대한 요구 조건일 수도 있고요. 예. 뭐 탄핵과 관련돼서는 이미 좀 완화된 입장을 다시 취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면 얘기도 하시는 걸 봐서는. 또는 당내 바른미래당 당내 어떤 조건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복귀 문제나 참여 문제,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 패스트트랙 문제가 입법조사처에서 정한 시한은 이제 12월 3일까지란 말이죠. 한국당은 1월 18일, 2월 그렇죠. 28일까지지만 1월로 왔습니다. 어쨌든 입법조사처의 12월 3일까지 또 상정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 이후에 한국당과 마주할 그 당내 조건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조건은 사실 명분상의 조건 또는 뭐 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본인의 역할이나 비중에 따라서 사실은 협상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당내 조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한국당과의 협상 조건은 사실은 아직은 서로 간에 전달이 안 됐을 거다. 본인이 당내에서 어떤 역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미 벌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그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어떤 뭐 보수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역할론도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내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의 문제, 이걸 좀 맞춰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의원 등이 탈당을 할 때는 말 그대로 탈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쪼개서 분당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이 당 전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또 여러 가지 발언권이 있는데 그 전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복잡합니다. 변수가요 지금. 그리고 많은 정당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정치 기사 뭐 간단하게 하나 더 이어가 보죠.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만난 양정철.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게 여당의 지금 싱크탱크잖아요.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당 검찰 출신 인사 영입 나서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10일 저녁 광화문에서 뭐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건데, 양정철 이렇게 만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미국 연수 끝낸 신연수 환영 모임이었다. 공개된 곳에서 만났는데 무슨 검찰 이런 개혁 얘기, 무슨 영입 얘기를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동욱 전 총장, 조국 사퇴 후 검찰 개혁 조언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이 최동욱 전 총장의 어떤 위치랄까요? 과거의 전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민정라인 복귀 가능성? 혹시 법무장관? 이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정철 원장이 최동욱 전 총장을 포함해서 검찰 출신들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게 간단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본인은 펄쩍 뜁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냥 반가워서 오랜만에 본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몇 달 됐죠. 양정철 원장이 국정원장을 저녁 자리에서 만난 것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먼저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이 기사가 너무 과도하게 다룬 겁니까? 아니면 진짜 양정철 원장과 최동욱 전 총장의 만남은 좀 예의주시할 만하고 오해받을 만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해받을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예의주시를 하는 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양정철 원장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양정철 원장이 그 민주연구원의 원장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지원기구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도 지원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후보군에 대한 정보도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해석은 뭐 열어놓을 수 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그걸 지원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단지 저 기사는 양정철 원장에게는 나쁘지 않은 기사다. 뭐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손해 볼 거 없다 이런 그렇죠. 내용 알려줘서. 예, 그리고 뭐 비리도 아니고. 예. 그리고 아까 그 가능성의 부분은 예. 모두 다 뭐 한다고 해가지고서 문제될 것도 없고 뭐 다 가능한 일이기도 예.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전혀 양정철 원장은 싫어하지 않을 기사 같습니다. 장윤희 변호사. 네. 사실 싱크탱크 원장입니다. 싱크탱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구지만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도 뭐 민주당에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과 추정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최동욱 전 총장을 만났다는 의미는 일단 검찰 개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출신을 만났다. 네. 그리고 총선 앞두고 만났다. 혹시 무슨 영입 이런 거 아니야.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주목을 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포석이 있는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장을 사석에서 만났을 때도 언론에 좀 크게 보도가 된 그렇습니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함의를 가질지 충분히 알고 언론에 보도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것. 뭐 공개된 자리에서 옆에 예. 다른 뭐 기자들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또 얘기 후일담을 들어보면요. 예. 어쨌든 그런 자리를 만든 거는 말씀하신 예. 것처럼 다 검찰 출신 아닙니까? 신현수 전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 예. 최동욱 전 검찰청장 예. 다 검찰과 관련한 예. 어떤 그 몸을 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국에서 당연히 자문을 받을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신현수 전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 초대 정권의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까지 올랐던 예.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포석을 두고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도 이제 공석이고 해서 여러 어떤 그 의도에서 이루어진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무슨 인사권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꼽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사가 되거든요. 용산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예. 양정철 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예. 것들을 감안해 보면 예. 총선 영입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지금 윤석열 검찰이 행하는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예. 차기 다음 인사에 예. 인사를 어떤 기획을 하고 검찰 인사의 인사 자료를 확보하려고 만났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여당 싱크탱크에서 인사 자료를 그러니까 우려죠. 쌓아놓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사 관련돼서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무장관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만났다면 예. 그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일단 추정이시죠? 네, 그냥? 추정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기 보면 본인은 큰 의미 없다. 제발 좀 이런 거 의미 부여 하지 말라는 취지였어요. 그렇지만 여기 세 분 말씀 들어봤잖아요. 의미 부여 됩니다. 지금요.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도 없는 만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그렇게 예.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예. 지금 내년 총선에 인재 영입을 총괄하고 있는 총사령관인데 그 총사령관이 분초를 다투는 예. 스케줄이 있을 텐데 예. 의미 없이 그냥 뭐 식당에서 그냥 안부 인사를 물을 겸 만났다고 얘기한다 해서 그것을 믿을 기자도 없을 뿐더러 예. 그것을 믿을 국민도 없다는 것이죠. 양정철 원장은 의도를 갖고 만났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런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선의가 있을 뭐 가능성도 아닐지도 있고. 모르고. 어쨌든 검찰 인사에 만약에 개입을 하거나 예.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만났다면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인은 강력하게 뭐 설명을 했지만 아무튼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한 가지 좀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주물러서 이제 문제가 된 30대 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아니다,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은요, 손은 이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뭐 이렇게 접촉을 했다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1심 판결 놓고 네티즌들 인터넷 공간에서 비판이 들끓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장미 변호사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사안이에요?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게 예. 성희롱에는 해당함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계속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제 손을 지속적으로 만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성희롱은 처벌할 수 있는 형사적 규율 장치가 예. 없고 이게 그렇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인가가 이제 법원에서 판단에 이제 대상이 됐던 부분인 예. 건데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선 폭행 협박이 수반돼야 되고 예. 추행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판례는 이 추행에 대해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고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법원은 손을 뭐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만졌다고 해도 이게 과연 법적인 추행에 해당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그럼 판단을 내린 것 법원이 같습니다. 손을 이렇게 뭐 만지고 주무르는 건 이건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네. 무죄를 결정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지금 해당 기사에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위가 예. 아니다라고 한 것이 예. 왜냐하면 판례 태도가 굉장히 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행위여야 하는데 손은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딱 떨어진다고 좀 보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희롱이나 좀 피해자가 이제 불쾌했다고 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적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 논의로 좀 이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 건데 이게 어떤 여론의 정서상 받아들이기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뒷말들이 나오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 판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예, 김선일 변호사.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왜 안 되냐면 그게 뭐 이렇게 친구였거나 뭐 예. 이런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 요새 그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 상하 관계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보면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최근의 생각이 정서하고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글쎄요, 좀 동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판이 들끓는다 뭐 이렇게 내용까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역시 이거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동성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주한 외교관 동성 배우자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청와대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 배우자로 공식 행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 18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 좀 잠깐 봐주실까요? 설명 좀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서 여기 보면 뉴질랜드 대사 필립 터너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인 히로시 이케다 씨와 인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성별은 남성입니다. 근데 여기 배우자로 소개가 됐죠. 그리고 이 필립 터너 대사는 이 이케다 씨를 남편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죠. 터너 뉴질랜드 대사 부부 첫 수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동성혼, 외국에서 나라에 따라 동성혼을 인정한 나라, 안 한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동성혼을 인정한 나라에서 외교사절로 오더라도 그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지위를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우리나라 아직 그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입장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약간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고요. 첫 수혜자가 바로 이 터너 뉴질랜드 대사 부부가 된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녹지원 리셉션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 청와대 외교관 면책 특권에 따른 조치다. 그러면서 이거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동성혼 문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성혼 인정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간 포석일 수 있다. 뭐 이런 또 해석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더 소개가 돼 있거든요. 청와대 녹지원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는데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그의 남편인 이케다 히로시 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반갑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주한 외교단 행사에 동성 부부를 공식 초청한 것은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과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같은 사진이 있고요. 동성결혼 주한 뉴질랜드 대사 남편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 영광이다. 본인의 트위터, SNS 계정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남편으로 소개된 인물입니다. 자, 정식 편집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제가 90년대 중반에 그 어느 나라에 가서 그 트랜스젠더를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 이름 마이클인가 뭐 남자인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막 하면서 뭐 여장을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저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저는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아, 이 무슨 남자가 여자 노릇을 해. 그래서 굉장히 좀 거부감도 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여성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 인식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남성이라고 강요를 해봐야 알아먹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귀국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도 편지도 많이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떠나지는 않았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좀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런 문화를. 그런데 그 뉴질랜드 대사께서 그 청와대도 가시고 또 배우자도 같이 가시고 이런 모습에서는 이제 저런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좀 마음의 포용력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신께서 섭리하시는 것과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권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이렇다면 저분들의 권리와 생각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배척은 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하지만 권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아주 조심스럽게 인정은 하지만 권유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있죠. 사실은요, 이 문제는 종교적인 논쟁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유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논쟁과 뭐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일단 그동안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 외국의 동성혼을 인정받은 부부가 외교 사절로 오더라도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정을 해준 게 됐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변화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동성혼 뭐 찬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헌법에는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동성혼을 인정하지 양성의 않습니다. 평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헌법이 이렇게 있는 한은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산일 평론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변화의 포석이다 이런 것까지 가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헌법적 해석 이것도 좀 저는 좀 약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외교적인 부분에 국한시켜 놔야 지금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교적으로는 뉴질랜드에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저는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나 법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수반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좀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보태면 유기찬 변호사. 그러면 이제 그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그 규정을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뭐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반하면 부분이 붙어 있죠, 내용이. 아니할 수 있다. 물론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어쨌든 규정을 바꾸고 난 뒤에 규정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맞았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굳이 여기다 이렇게 붙인 이유는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좀 명확하게 없애거나 바꾸거나 한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또 아쉬움의 표현이시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게 본격적인 무슨 이런 이슈 대상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시간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검찰 정경심 교수 조사 마무리 사실상 다 끝났다고 좀 나오고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곧 결정한다. 조국 전 장관 소환 여부도 관심이다. 이렇게 내용이 좀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다음 기사입니다. 검찰 정경심 건강 판단 유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죠. 입시, 뭐 상호펀드, 그다음에 증거인멸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짙어서 영장 청구 불가피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아직 정식 진단서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뇌경색, 뇌종양 관련된 이 진찰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동생이여 부인까지 기각될 땐 수사 차질을 빚을 것하다. 그 구속영장이 밟을 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출석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법조인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차례도 질문 드릴게요. 윤기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걸로 봐요. 안 한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수사가 다 마무리됐고요. 예. 물론 이제 영장이라는 것이 사법 절차에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어요. 재판 절차에도. 예. 그러나 일단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증거 수집이 다 됐고. 충분히 조사를 했다. 예. 그러니까 기소할 때 영장을 청구하는 건 사실은 취지와는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수사 중간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초입 부분에 청구를 해야지 기소할 때 청구하는 것은 영장제도의 취지와 다소 좀 안 맞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고. 원래 구속영장의 취지라는 거는 구속을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할 건데 그 조사에 필요한 뭐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구속시켜 놓는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라서 이미 기소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고 또 일부가 기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기소 형태로 기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것도 기존의 법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영장이 기각됐을 때 후폭풍 같은 것을 고려해 본다면 차라리 아예 그냥 안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절차상은 다 이제 맞는 이제 말씀이신데 다만 검찰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심은 어느 지점에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영장 청구 엄청난 이슈였었거든요. 그런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내지는 이런 어떤 다른 반론들. 그러니까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조 장관이 이제 낙마하니까 물론 나오니까 이제 그 부인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떤 정치적 고려, 사건 외적 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역풍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참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 통상의 예라면 영장 청구하지 않는 게 온당하고 또 이게 영장이 기각됐을 때 엄청난 또 후폭풍 검찰이 또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동생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후보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막 얘기가 오가던 때보다 지금 오히려 조 장관이 물러났고 그 뇌경색 또 뭐 뇌종양이라는 아주 굉장히 건강상 중대한 좀 사유가 있다라는 게 새로 좀 현출이 됐기 때문에 영장 청구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아직 진단서 부분을 확인을 못해서 이 부분도 좀 이 검찰이 좀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 좀 망설인 것 같은데 일단 부인 요 부분은 뭐 두 분께도 의견 주셨는데 요 부분도 얘기해 보죠. 조국 전 장관 검찰이 소환 조사 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닐 걸로 보십니까? 윤기찬 변호사.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진술이나 뭐 객관적인 증거 일부가 조국 장관이 연루될 수도 있다. 증거인멸 관련해서요. 연루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간담회나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펀드 운용 보고서를 이렇게 현출시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운용 보고서가 사실은 급조된 거다. 실제 내용과 거 기재된 내용은 다르다. 이런 게 있다면 그걸 아셨다면 그건 또 국회 청문회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게 될 수 있어요. 유기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예, 지금 조 전 장관의 신분이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원칙적으로라면 소환 조사를 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본인도 제가 생각했을 땐 선에 응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계속 이제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서면으로 이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본인 가족 그리고 본인에게까지 향하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법조인 전망이라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고 조국 전 장관은 소환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분 분석 전망과 많이 맞아 들어가는지 어떤지. 아무튼 검찰 뭔가 지금 고민하는 모양새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올해 봄에 참 심각했었는데 여름 잠잠해 갔죠? 다시 왔습니다. 보시죠. 수도권 덮친 미세먼지 오늘 공공차량 2부제 시행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발 황사에 올가을 첫 미세먼지 공습이다. 수도권 공공차량 2부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봄철 기억을 좀 떠올려야 됩니다. 마스크도 하셔야 되고요. 나 외출하는 것도 굉장히 선택을 하셔야 되고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왔으면 좋은데 꼭 옵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요. 그래서 오늘 좀 조심해야 될 시절이 왔다는 기사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브렉시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명기사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관련 기사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조차 못했습니다. EU 경제 다시 시계가 제로다. 굉장히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영국 하원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하자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행법, 그러니까 영국 내 국내법입니다. 국내 이행법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수정안이 먼저 통과가 되면서 이 합의안 자체는 표결에 붙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보류된 겁니다. 또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러자 존슨 총리 유럽연합에 3개월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연장이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이 브렉시트가 끝나야 되는 게 올해 초면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총선, 국민투표 등 예측 불허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노딜이면요, 뭔가 합의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이혼으로 비유하면요, 합의 이혼이 안 되고 그냥 갈라서고 별거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조치가 없고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 얘기입니다. 김수환 평론가. 네.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언론에 묘사가 심각하죠. 됐어요. 예. 지금 국제 경제 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두 개의 국가가 예. 경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못지않은 크기의 EU라는 거대한 경제가 예.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거든요. 영국도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렇게 큰 나라가 저렇게 오랜 기간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간다면 예. EU 전체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효과는 대단한 것이고 예. 그거에 또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전파력은 또 대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어쨌든 뭐 그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 좀 여론 같은 걸 좀 만들고 영국이 스스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그냥 놔두는 것만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뭐 조언도 하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도 보셨지만 여기 사진 보시면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 영국 런던에서 열린 모습입니다. 지금 영국도요. 이런 찬반 시위 굉장히 격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충돌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브렉시트 하자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찬성 의견을 받았는데 그게 3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영국, 이게 정치적 리더십에 지금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총리도 바뀌었어요. 이런 모습에 전 세계에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경제성장률 기사입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 3개월 만에 2.4%에서 2%로 확 낮췄다. 0.4%포인트 정도 떨어진 게 뭐 확 낮춘 거냐라 말씀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확 낮췄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장률 2.0%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출은 10개월째 감소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투자를 꺼려하는데 아까 잠깐 일명기사 보셨죠? 이 상황에서 부동산값만 오르고 있습니다. 재정 9월까지 이미 78.5% 집행, 성장을 지탱할 수 있는 여건 더 어렵다. 지금까지 재정을 통해서 성장을 버텨왔는데 그 여지도 지금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경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 계속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는 어떻게 보세요? 5년 단임제의 예. 대통령께서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남은 2년 6개월 동안. 그렇다면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생긴다. 예.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예.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시려고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꾸만 투자 여력이 떨어져 갔거든요. 공장 하려던 사람들이 공장을 접어버렸던 거죠. 좀 바뀌시면 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과감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